2017년 2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바로 그 시기 북한 내부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을 했고 놀랍게도 김정남의 아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과연 장성은 어떻게 김한솔과 접촉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인민군 소장으로 승진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죠. 평양시 중구역 통일거리 14층짜리 아파트에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으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그 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아내 순이가 부엌에서 부릅니다. 두부밥에 김치찌개. 우리 집 식탁은 늘 이렇게 소박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배불리 먹는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버지, 저 오늘 외무성에서 회의 있어요. 28살 딸 혜진이가 말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간 딸이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25살 아들 성준이도 공군 대위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정말 복받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덕분이지. 장성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날 오전 총참모부 작전국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부국장이었습니다. 30년을 군에 몸담으면서 김정일 동지 시대부터 복무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이 나왔죠. 일반 인민들은 옥수수밥도 구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저 이게 국가가 주는 혜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퇴근 후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쌀 20kg을 사러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들 거기서 물건을 삽니다. 제 군복을 보고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장성 동지, 어서 오십시오. 쌀 20kg. 당시 가격으로 한 2,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북한 돈으로요.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00원 정도였으니 쌀 한 자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장성이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딸은 외무성 이야기를, 아들은 공군 부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함흥에 계신 78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으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명절 때마다 함흥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냉면을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설날엔 함흥 할머니 댁에 갑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가족들이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주체 사상탑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30년을 바쳤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안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왜일까요? 낮에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대좌. 저와 함께 30년을 복무한 전후.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괜찮나, 최동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순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2016년 가을. 평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은 2010년 10월 평양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군에서 30년을 지내다 보면 새벽 전화에도 익숙해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영철 동무, 최 대좌가 반역죄로 체포됐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대좌, 최성호. 저와 함께 30년을 복무한 전후. 바로 어제까지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동료가 반역자라니요? 무슨 소리야? 최 동무가 무슨 반역을? 아무 말하지 말게. 자네도 조심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죠. 평양거리에 내리는 첫눈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최대좌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렸던 그의 사진도 사라졌고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워진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동무들, 최성호 반역자는 미제의 앞잡이로 조국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마십시오. 정치부 간부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고개만 끄덕였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심받는 행동이니까요. 점심시간에 홀로 복도를 걷다가 최 대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김정일 장군님 생신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둘 다 젊었고 미래를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 사진마저 누군가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최동무. 제가 중얼거리자 옆을 지나가던 다른 간부가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식사였는데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딸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28살 똑똑하고 순진한 제 딸. 이 아이는 아직 이채재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대자는 공개 처형됐고 그의 가족들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요. 아내와 두 아들까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가 갚는 거죠. 그게 연좌제라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동무가 정말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의심을 샀을 뿐일까? 그렇다면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2010년 10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장성이라는 계급장도 30년의 충성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6.25 때 아버지를 잃으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저를 키우시며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영철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단다. 권력도 지위도 오직 가족만이 진짜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40년이 지나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외무성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외무성에서도 숙청이 많대요. 다들 조심하라고 하던데. 아들 성준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서도 안전하시죠? 안전하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걸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결혼한 지 30해, 아내는 항상 그렇게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북한에서는 밤하늘조차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질문 하나가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남겨둘 수 있을까? 최성호 대좌. 제 전후. 그의 죽음은 저에게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 한 구절이 있었죠. 간부들의 해외 출장을 엄격히 통제하라. 겉으로는 미제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외교관들,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장성급 이상 간부들은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할 것, 작은 배지처럼 생긴 그 장치를 군복에 달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수님의 보호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시였죠. 24시간 우리의 위치가 당에 보고되는 겁니다. 나는 죄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충성했는데 이제는 감시 대상이 된 거죠. 더 가혹한 건 가족까지 연좌제 감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위부에서 우리 집에 나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안부 확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죠. 동무, 요즘 가족들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질문들이 점점 더 세밀해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딸과 아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들었는데 아버지 부서에서 또 누가 사라졌다던데요. 제 부서에서만 석 달 사이에 3명이 숙청당했습니다. 다들 오랜 동료들이었죠. 죄목은 다양했습니다. 적과의 내통, 사상 불순, 당에 대한 불만 표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까? 내일 아침 출근했을 때 내 책상도 비어 있을까? 하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함흥에 계신 78살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약이 필요했는데 북한에서 약을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제가 장성이라서 그나마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제가 숙청당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4살 전직 인민학교 교원이었던 아내. 제가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과 아들. 28살 혜진이와 25살 성준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숙청당하면 이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혼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강가. 지금은 얼어붙어 있었죠.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제 인생도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장성급은 탈북할 수 없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장성급 인사가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시받고 있고 가족까지 인질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게다가 혼자 탈북한다고 해도 가족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대신 벌을 받습니다. 가족 전부를 데리고 나간다? 불가능했습니다. 국경 근처에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5명이나 되는 가족을 데리고 탈출한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딸, 아들. 그리고 다음 주말 만나러 갈 어머니.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제가 체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가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아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겠죠? 잠결에도 불안해하는 아내.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제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0살이 넘어서야 우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죠. 나는 할 수 없어. 장성은 탈북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 체포당할 때까지? 2010년 1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추위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절망. 그게 그 시절 제가 느낀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앞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손길이 다가올 줄은. 2010년 1월 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베이징 출장이었습니다. 총참모부 차원의 군사회의였죠. 장성급이라도 중국 출장은 엄격히 통제됐지만 공식 업무라서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동행하는 보위부 요원이 있었지만요. 회의가 끝난 저녁, 숙소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한 조선족 사업가가 다가왔습니다. 리 동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 김한솔. 김정은의 조카. 그런 사람이 왜 저를? 이건 함정 아닙니까? 함정이라면 당신은 벌써 체포됐을 겁니다. 리 동지, 당신 부서에서 최근 석 달간 5명이 숙청당했다는 걸 압니다. 다음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밀을 알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중국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만 남았죠. 평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쪽지를 태워버려야 할까? 하지만 그 사이 또 한 명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박 소장. 제 직속 상관이었죠.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의 사무실이 봉쇄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전화를 해보기로요. 중국 전화기를 구하는 것부터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중국산 휴대폰. 제가 직접 살 수는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구했습니다. 2010년 2월 초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 억양이었죠. 저 베이징에서 번호를 받은 리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김정은의 조카와 통화하고 있다니. 왜 저를 돕겠다는 겁니까? 저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장군님. 제 아버지 김정남이 삼촌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두려움도 들렸지만 확신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성입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압니다. 가족 5분 모두 함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5명 전부를요? 그게 가능합니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 이미 여러 명을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제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 숨어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하지만 그가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북한에 남으면 언젠가 숙청당합니다. 나오시면 최소한 살 기회는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장군님. 제 정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 또 대규모 숙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저희에게는 내부자가 있습니다. 북한 안에도 이 체제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한솔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로 이동하는 방법, 국경을 넘는 루트, 중국에서의 은신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경로까지 일주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죠.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함정인가? 하지만 여기 남으면 정말 죽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함흥에 어머니 뵈러 가자. 이번 주말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함흥 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78살, 6.25 전쟁 때 남편 잃고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나가야 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부모 마음. 제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이제는 제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한솔, 김정은의 조카지만 복수가 아닌 구조를 선택한 젊은이. 그가 제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1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김한솔과의 마지막 통화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입니다, 장군님. 준비되셨습니까? 가족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말씀하세요. 내일 새벽 5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내, 딸 혜진, 아들 성준, 그리고 함흥에서 모셔온 어머니까지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죠. 우리 북한을 떠납니다. 내일 새벽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 혜진이 눈을 크게 떴고 아들 성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남으면 다 죽는다. 내가 곧 숙청당할 거야. 그러면 너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준이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계속 소문이 돌았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돈과 귀중품 조금,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철아, 이게 맞는 거냐? 예,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좋다. 너를 믿는다. 6.25 때 네 아버지 잃고 이 땅에서 평생 살았지만 이젠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새벽 4시 김한솔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뒷문으로 나오세요. 밖에는 평범한 화물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조선족이었죠. 장군님, 어서 타십시오. 신의주까지 8시간 걸립니다. 김한솔이 준비한 위조 서류가 있었습니다. 총참모부 출장 명령서. 완벽한 위조였죠. 검문소마다 그 서류를 보여줬고 군인들은 경례만 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아들 성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김정은의 조카인데.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있어. 차 안에서 8시간.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 땅.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땅.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그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신의주 근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농가였는데 그곳에 김한솔이 보낸 또 다른 협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서 저녁까지 쉬십시오. 밤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밥과 김치였습니다. 북한에서 마지막 먹는 밥. 어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이 땅의 쌀로 지은 밥. 마지막이구나.
밤 10시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두만강까지 차로 30분입니다. 국경 지역은 철저히 감시됐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네트워크는 놀라웠습니다. 국경경비대 중 한 명이 이미 매수돼 있었던 겁니다.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딱 10분입니다. 그 사이에 강을 건너십시오. 두만강. 2월이라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죠. 얼음 위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78살 어머니를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딸 혜진이 손을 잡고 아들 성준이는 제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발밑으로 물이 스며들었죠.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건 6.25 때 이후 처음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죠. 저기, 누구냐? 하지만 그 순찰대원이 바로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제가 딱 10분 시간을 벌어드렸습니다. 어서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7살 제 몸으로 어머니를 업고 얼음 위를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아니다, 성준아. 내가 모신다. 끝까지.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 저 너머로 평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아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 영철아. 네가 우리를 살렸다. 아닙니다, 어머니. 김한솔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중국 쪽 안전가옥에서 김한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넜습니다. 가족 모두 무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군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새벽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제가 보낸 사람이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장군님, 조심하세요. 사흘 뒤면 큰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요? 제 아버지 김정남이 암살당할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예. 저도 이제 표적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땅의 별은 북한보다 밝았습니다. 김한솔. 그도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2010년 2월 11일 새벽 중국 연길시에 도착했습니다. 김한솔이 준비한 안전가옥은 조선족 목사님 댁 지하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5명이 숨기에는 충분했죠. 어서 오십시오. 김한솔 씨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북한 옷은 태워야 합니다. 중국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을 벗는다는 것. 30년을 입었던 그 옷을 태우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굽니까? 자유인입니다.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하실에는 쌀과 김치, 그리고 라면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가 신기한 듯 라면 봉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남한에서 온 라면이래요. 그래? 한번 끓여보자. 가족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긴 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맛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2월 10일 오후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화면에 비친 공항 CCTV. 한 여성이 김정남에게 다가가고 그가 쓰러지는 장면. 어머니가 십자가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불쌍한 영혼을 거두소서. 김정남, 김정은의 형.
그리고 김한솔의 아버지. 그가 죽었습니다. VX라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암살당한 겁니다. 급히 김한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한솔 씨, 뉴스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침묵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정보를 받았죠.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다음 표적일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탈북자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를 위한 복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구조군요. 맞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김한솔, 2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니. 57살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장군님,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암살당했으니 북한은 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장군님도 찾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군님 탈북 사실이 곧 알려질 겁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 전역을 수색할 겁니다. 안전가옥을 자주 옮겨야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3일마다 안전가옥을 옮겼습니다. 연길에서 단둥으로, 단둥에서 선양으로. 김한솔의 네트워크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양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근처까지 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김한솔이 보낸 협조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차에 준비돼 있습니다. 김한솔 씨가 이미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머니 약뿐 아니라 당뇨약까지 준비돼 있었죠. 김한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걸? 그분은 천사입니다. 협조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에도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계속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서는 영웅입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 낯선 땅에서의 은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네트워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셨습니다. 몰래 지하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하느님, 이 가족을 지켜주소서. 김한솔의 용기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우리가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월 초 김한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이제 한국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야 합니다. 라오스, 그 다음 태국.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열흘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죠. 김한솔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한국에 가면 김한솔 씨에게 뭐라고 감사를 전해야 할까? 딸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들 성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김정은의 조카지만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하느님이 보낸 천사구나.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다니.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세상. 하지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살리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김한솔. 그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월 10일 중국에서 라오스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김한솔이 마련한 루트는 복잡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으로, 그 다음 태국 방콕으로,
각 구간마다 다른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여권으로 국경을 넘으세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 모두 중국 국적으로 돼 있었죠. 김한솔 네트워크가 준비한 완벽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이게 정말 통할까요? 김한솔 씨가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20명 넘게 구출했습니다. 믿으세요. 중국 남부 윈난성 산악지대를 넘어야 했습니다. 버스로 12시간, 그 다음은 도보로 국경을 넘는 겁니다. 57살 몸으로 산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78살 어머니는 더 힘드셨죠. 어머니, 제가 없겠습니다. 아니다, 영철아. 내가 걷겠다. 이 나이에 아들 등에 업혀가긴.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달빛만이 우리의 길잡이였죠. 라오스 국경을 넘는 순간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닙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도 북한 공작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김한솔이 마련한 게스트하우스였죠. 장군님, 내일 태국으로 가십니다. 버스로 국경까지, 그 다음은 방콕까지 차로 8시간입니다. 그날 밤 김한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거의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김한솔 씨,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당신도 숨어 지내는 겁니까? 예. 제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북한 밖에서 살면서도 늘 북한 사람들을 걱정하셨죠.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구조로요. 장군님 같은 분들이 자유를 찾도록 돕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1살 젊은이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니. 김한솔 씨, 우리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숨어 지내야 합니다. 다음 날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위조 여권으로요. 태국 이민국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김한솔의 네트워크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들 성준이가 감탄했습니다. 방콕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월 18일 오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김한솔이 보낸 마지막 가이드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1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 100m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김한솔 씨에게 하세요. 저는 그분의 지시만 따랐을 뿐입니다. 가족 5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딸, 아들, 그리고 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 땅입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100m가 100km처럼 느껴졌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한솔이었습니다. 장군님, 보이십니까? 대사관이요? 예, 보입니다. 이제 100m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군님은 해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아니요, 장군님. 장군님이 결정하셨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길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한솔 씨, 우리 꼭 만납시다. 한국에서.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당신 아버지도 자유를 꿈꿨다면 당신은 그 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김한솔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7살 인생에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 긴 여정. 김한솔이라는 이름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탈북자분들이시죠? 예, 예.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족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김한솔, 김정은의 조카. 하지만 복수가 아닌 구조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그 젊은이. 우리 가족의 은인.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2019년 3월 20일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 비행기를 탔죠. 태국 방콕에서 인천까지 6시간. 그 6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공항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여기는 밤에도 불이 다 켜져 있네요. 딸 혜진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혜진아. 여긴 자유로운 나라니까. 정부에서 보낸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그리고 거리의 불빛들. 북한의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인가? 아들 성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같은 민족이야. 하지만 체제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거지.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57살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한국 말투 배우기,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시스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말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하더군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네.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8살 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반역자 리영철, 가족과 함께 조국 배신.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보지 마요. 이제 우리는 여기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부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투룸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라면. 모든 게 풍부했죠. 아버지, 여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대요. 그래, 성준아. 이게 자유시장 경제야.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었죠. 딸 혜진이는 대학교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성준이는 군면제를 받고 취업 준비를 했죠. 저는 통일 관련 강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장성급도 탈북할 수 있다니.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한솔. 그는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어머니께서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78살에 탈북해서 78살에 한국에서 영면하신 겁니다. 영철아, 엄마는 행복했다. 자유로운 땅에서 죽게 돼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기만솔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북한 함흥에서 혼자 돌아가셨을 겁니다. 약도 없이, 가족도 없이.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2020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지금. 저는 59살이 됐습니다. 딸 혜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들 성준이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 요리를 배워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죠. 우리는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기만솔을. 가끔 뉴스에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전히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고,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만솔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정남도 자유를 꿈꿨다면 당신은 그 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의 후손들입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 두고 온 동료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평양 대동강에서 다시 산책할 수 있기를, 함흥 어머니 묘소에 성묘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만솔. 그는 복수 대신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만솔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북한 장성에서 한국 시민으로. 기만솔 덕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를,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